형님, 예? 미스테리 얘기 좋아하시죠? 아, 엄청 좋아하죠. 제가 미스테리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1979년 1979년. 소련의 한 마을에서 갑자기 의문의 집단 사망이다. 처음엔 이제 감기처럼 이렇게 콜록콜록콜록 하다가 지금 꼬꼬무 흉내내는 거예요? 아니, 그럼 잠깐만. 감기처럼 네, 증상을 앓다가 그게 점점 심해져서 막 고열 나고 폐렴 같은 그게 코로나 아니에요? 코로나랑 비슷하죠. 메르스. 메르스 뭐 그런 거랑 비슷하죠. 일단 그런 거 다 고열을 하고 막 일단 열부터 나고. 열부터 나잖아. 근데 어. 코로나는 아니었고요. 사실 그때 한참 동안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진상이 드러난 거예요. 몇십 년이 지나서 네,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뭐야? 진상이 드러났어요. 원인이 뭐예요? 미생물. 어? 미생물. 어? 미생물? 미생물 목에서 독사란 건 뭐야 이게? 탄저균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 탄저균. 예. 네. 잠깐만. 그럼 탄저균이라는 게 그게 실험을 통해 가지고 약간 만든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미생물이에요? 원래 위험한 미생물인데 아, 진짜? 예, 예. 그 미생물을 이용해서 무기를 만들려고 했는데 어. 이게 누출이 된 거죠. 누출이야? 네. 탄저균이 사실은 위험한 게 공기 중으로 퍼져가지고 호흡기로 들어가면 와, 병을 일으켜서 죽이려고 그렇게 생화학 무기를 개발한 거잖아요. 바이러스. 근데 그게 누출이 됐는데 네. 당연히 정부에서는 숨긴 거겠죠. 아, 그럴 수밖에 없지. 탄저균이라는 게 저희도 이제 뉴스에서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이게 참 위험한 물질이라는 건 알겠어요. 네네. 근데 거기에 또 탄저균이 원래부터 존재했었던 위험한 미생물이다. 네. 탄저균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미생물 중에서 하나요? 하나죠. 얼마나 많은 미생물이 있는지를 저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하게 얘기해 주실 미생물학계 아이돌을 제가 오늘 모셨습니다. 아이돌. 그럼 아이돌이면 들어오면서 약간 춤추면서 들어오시려나? 노래하고 막 이렇게. 노래 너무 그랬으면 좋겠다. 노래 너무 잘하세요. 아, 근데 내가 생각하는 그분 맞나? 맞는 것 같아요. Smooth like butter, like a criminal undercover. Don't pop like trouble, breaking into your heart like that. Cool shade stunner, yeah, owe it all to my mother. High like summer. 밖에서 듣자니 가짜 뉴스가 횡행하네요. 미생물 변호사로 약칭 불리고 있는 김흥빈이라고 합니다. 미생물을 변호하신다고요? 네. 아, 진짜요? 그래서 코로나 때 욕 많이 먹었어요. 변호할 게 없어서 그런 걸 변호하냐고. 그럼 보통 이제 미생물은 죄가 없다로 많은 분들한테 근데 말씀하시는 제가 변호하고자 하는 것은 예. 올바르게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것이지 무조건 의뢰인을 이기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도에 의해서 유익한 미생물은 더 유익하게, 해로운 미생물은 최대한 우리가 피하자.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톤에서 느껴지는 약간 방송인의 냄새가 좀 진하게 나시는데 저희가 지금 입장하시기 전까지 탄저균 얘기를 지금 제가 들었거든요. 살짝 밖에서 들었어요. 탄저균이 미생물인 거는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뭔가 그 안 좋은 뉴스에 많이 나오길래 분명히 이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애초에 있었던 미생물이다. 미생물이란 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동물 아시죠? 예? 동물 아시죠? 저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니 교수님 알죠. 식물 아시죠? 저 계속 무시하시는 거예요. 알죠. 히아신스. 동식물 아시면 됐어요. 그거 빼고 남는 거 다 미생물이에요. 아니 미생물이라는 게 그러면 동물하고 식물 빼놓고는 다 미생물이다. 그렇죠. 너무 간단하잖아. 되게 신박한 종인데요? 네. 버섯은요? 그러니까 버섯이 버섯 곰팡이 아닙니까? 오. 네. 왜요? 그렇게 정답 맞추면 난 뭘 해. 아니 이거는 저도 원래 알고 있던 건데 곰팡이도 미생물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미생물의 한 종류. 종류. 그러면 우리 교수님이 연구하는 부러지 같은 애들 있잖아요. 브런치 같은 애들. 예쁜 꼬마 선충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얘네들도 미생물입니까? 걔는 미생물 아니죠. 우리 아이들이 봤을 때 걔는 엄청난 거인 있죠. 미생물은 작구나. 근데 저는 저 교수님이랑 좀 의견이 다른 게 진짜?
저는 버섯은 미생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오 진짜? 예쁜 꼬마 선충은 미생물이라고 생각해요. 오 붙어. 이거는 뭐 여기서 우리가 핫술도에 태어날 수 없지만 저는 철저하게 그냥 미생물학 교과서에 의거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근데 교과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어떻게 반격할 수가 없네. 아니에요. 교과서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과학자는 교과서의 지식에도 비판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이쪽은 그냥 사견으로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의견을 그럼 지금 저의 논지를 대보자면 미생물이 영어로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이잖아요.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이란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은 사이즈에 의해서 규정되는 거기 때문에 마이크로 사이즈로 작으면 미생물이고 마이크로보다 크면 우리가 매크로가 되니까 눈으로 보이면 미생물이 아니란 점에서 우리가 균류를 따졌을 때는 단세포 효모는 미생물이지만 버섯처럼 큰 애는 미생물이 아니다. 그럼 뭘로 얘기하고 싶어요? 버섯을. 비미생물인 거죠, 그냥. 그냥 비미생물. 그러니까 별도로 뽑자. 그 교과서에 있는 걸 뒤집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굉장히 신박해요. 근데 이거는 뭐 충분히 일리 있어요. 왜냐하면 구분 기준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스케일로 가자.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 되겠죠. 근데 그 기준으로 나누면 또 다른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 버섯 중에서 자실체가 올라온 다음에는 그게 보이지만 아닌 경우에는 또 다르니까. 포자인 상태나 뭐 이럴 때. 그러니까 이게 생물들을 크게 몇 개의 가문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 동물 가문 있죠. 네. 식물 가문 있고요. 곰팡이랑 현모랑 버섯 같은 애들 들어가 있는 가문이 있어요. 요 세 가문이 사실은 우리 눈에 잘 보이는 세 가문인 거고 나머지 가문들은 다 눈에 잘 안 보이는 너무 작은 미생물들인데요. 사실은 동물이나 식물은 제가 봤을 때는 간편하게 얘네들 꽤 크니까 미생물이 아닌 애들 다 몰아버려도 충분히 수긍할 수 같은데 버섯이랑 곰팡이가 되게 약간 애매한 가문인 것 같긴 하네요. 지금 얘기를 지금 해보니까. 그 이대한 교수님이 이제 얘기하는 것도 참 일리가 있는 게 이 미생물은 이제 그 눈에 보통은 잘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버섯은 눈에 보이니까 얘를 미생물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도 맞는 말은 맞아요. 근데 미생물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거를 언제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너무 궁금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사실 저는 제가 미생물학을 전공해서가 아니고 생물학 발전사에서 중요한 발견들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 중요한 발견이 바로 미생물의 발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발견했지? 왜냐하면 얘네 안 보이잖아요. 1670년대고요. 1670년 그때 현미경 같은 게 있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현미경은 이제 있었죠. 막 만들어질 때인데요. 네. 안톤 반 레이 우엔 훅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직업은 이 옷감 장사예요. 아 그랬어요? 네, 옷감 장사예요. 덕후다, 덕후야. 네, 옷감 장사인데 이 양반이 옷감 장사라니까 본시에 이 돋보기를 많이 써요. 그리고 본인이 이 손기술이 좋았는지 원단도 훌쩍하고 렌즈를 자기가 잘 깎았어요. 자기가 보는 돋보기를 야 저는 그래서 렌즈 깎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 렌즈를 장인이네. 잘 깎아서 예. 처음에는 궁금했던 거예요. 뭐가 궁금했느냐? 매운 거를 먹으면 이 입이 따갑잖아요. 매운 건 통증이니까. 그래서 이 후추 이런 거 먹으면 이거 따가운데 아마 여기에는 눈에 안 보이지만 굉장히 날카로운 뭐가 있는 작은 그런 가시가 있을 것이다. 그래갖고 현미경을 만들어서 봤어요? 후추 물을 딱 봤는데 당연히 그런 건 안 보이고 뭔가 조그만 것들이 꼬물꼬물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죠. 네. 움직이네? 이제 동물이잖아. 애니멀이네? 근데 애니멀은 큰 애들이 있잖아요. 얘 너무 작네? 그래서 뒤에 라틴어로 작다는 뜻의 전미사 큐를 C-U-L을 붙여서 애니멀 큐이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뭐 미세동물 이렇게 되겠죠. 시초네. 그다음에 이제 뭘 봤냐면은 딴 것도 보자. 그래서 뭐 자기 이스에 낀 거, 뭐 대변, 온갖 거를 다 봤어요.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너무 궁금하잖아. 다 봤더니 다 꼬물거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잘 그리고 설명을 해갖고 영국의 왕립학교로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영국의 왕립학교에서는 첨액을 받고 의아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 뭐
네덜란드에서 옷감 장사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뭐 이름 있는 학자도 아니고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다가 사람은 이제 집념이 중요한 게 이분이 꾸준하게 편지를 계속 보내요. 계속 보내니까 확인 한번 해보자. 그래서 로버트 후크를 중심으로 확인해 보니까 맞아요. 근데 사실 멋진 이야기는 이 사람이 교육받은 학자는 전혀 아니고 취미로 하는 일종의 덕후 아마추어 과학자라면 과학자인데 왕립학회에서 1680년에 이분을 정식 회원으로 그만큼 이분이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예, 이분 대단해요. 예. 아마 91살에 돌아가셨을 텐데요. 예. 돌아가실 때까지 아마 한 200~300개 넘는 현미경을 만들었고요. 편지를 돌아가시는 그 해, 그 얼마 전까지 편지를 써서. 나 그분의 마음을 알 것 같은 게 우리 어렸을 때 제일 처음에 돋보기 문방구에 샀을 때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보고 싶었잖아. 그게 그냥 시작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과학의 또 다른 발전을 딱 그분 때문에 이룬 게 아닌가. 딱 그 말을 남겼어요. 네. 언젠가 편지를 보내면서 네. 남들이 나보고 뭐 대단하다 그러는데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궁금한 호기심이 남들보다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죠. 나는 그 호기심을 채워서 이거를 하는 거다. 이 프로그램이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 저같이 과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 취미는 과학의 거의 마스코트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미생물이라고 하는 존재를 물론 현미경을 눈으로 들여다봐서 발견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죽으면서 이 미생물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의식 속에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나요? 그 출발 자체가 이거는 미생물과의 전쟁으로 발전을 해왔어요. 아까 탄저균 얘기 나왔는데 탄저균이 처음으로 미생물이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거를 밝혀낸 그 대상 미생물이 탄저균이에요. 최초네요, 예. 최초. 그러니까 야 모든 병들은 미생물이 일으켜. 그걸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어떻게 없앨 거야. 현재 항생제 발견하고 쫙 그렇게 해서 발견하고 발전하면서 미생물학이 좀 왔거든요. 그러니까 출발부터 미생물은 박멸의 대상이 됐던 거예요. 아예 그냥 인식이 처음에 안 예, 좋았네요. 안 첫인상이.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미생물 아까 우리가 계속 질병 얘기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냄새가 난다든지 치즈 같은 거 보면은 되게 쿰쿰한. 쾌쾌하고 약간 뭐 이런 냄새들. 그 치즈도 그러고 메주 이런 것들도 있고. 아주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가 미생물을 볼 수는 없지만 미생물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냄새예요. 냄새. 아 미생물도 냄새가 많이 납니까? 일단 맥주를 드실 때 그 냄새, 알코올 냄새, 미생물의 배설물. 알코올이요? 이 배설물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명체 안에 들어와서 걔가 그거를 신진대사를 거쳐서 쓰고 내보내면 배설물이에요. 우리 예를 들면은 숨 쉬면 여기 수증기와 이산화탄소 이거 우리 배설물이에요. 근데 이 배설물을 식물은 광합성을 하고 뭘 내나요? 산소를 내나요. 그게 걔네 배설물이에요. 그럼. 이것이 자연계의 섭리예요. 한 종의 배설물이 그 종에게는 독이 되지만 다른 종에게는 먹이가 되는 관계. 맥주 같은 경우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미생물들이 당을 먹고 배출을 해가지고 배설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우리가 먹어주는 거죠. 또 다른 감각으로는 뭔가 이 미생물의 존재를 확인할 수는 없나요? 사실 지금 우리가 쓴 감각, 그 시각, 후각 얘기했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인간 기준으로 말고 생명체로 봤을 때 어쨌든 우리가 의사 전달을 하고 네네. 뭔가를 전달하는 매개체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냄새는 향으로 가는 거고요. 시각은 빛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모든 거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뭐가 될까? 보편적으로. 보편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빛 말고 냄새 화학물질 말고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 말이요? 말이니까 뭐죠? 언어? 아, 소리. 소리. 소리를 통해서는 모든 생명체가 소리를 갖고 소통할 수 있어요. 잠시만요. 미생물이 소리 난다라는 거는 지금 처음 들어보는데요, 나는. 왜냐면 걔네들이 소리를 어떻게 내고 그걸 어떻게 듣냐는 얘기예요. 아니 미생물이 소리를 내면은 일단 세상이 너무 시끄러울 것 같은데. 아니 그 걔네들이 어떻게 소리? 약간 뽁뽁뽁뽁뽁뽁뽁뽁 이런 소리야? 아니면 비슷한데? 뭐 어떤 소리야? 비슷한데. 제가 세균의 소리를 녹음을 했어요. 진짜로요? 우리 가청범위가 얼만큼 되죠? 우리는 인간의 가청범위가 가청범위? 얼마 안 되죠. 20에서 2만 헤르츠거든요.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그 아래 그 위에는 못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근데 그럼 못 듣는데 미생물이 만약 그 밖에 소리를 내면 어떻게 말씀하세요? 상상이 안 가는데 왜냐면 사람이 말한다고 하면 우리 성대가 막 떨리고 미생물 성대가 어디 있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미생물 예. 그 조그만한 게 이렇게 안 믿으시니 들려주세요. 제가 녹음한 거를 진짜로 녹음을 하셨어요? 갖고 왔어요. 국내 최초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취미능과학 독점입니다. 나 세상 그 어디서 들어본 적 없는 미생물 소리를 지금 처음으로 듣는 거거든요. 본인이 녹음하셨다잖아요. 이거 동굴 소리인데? 이거 약간 캠핑 갔을 때 묘지 앞에서 캠핑할 때 담력 훈련. 이거는 방송 나간 파장이 좀 있겠는데. 야 이게 미생물 소리. 또 나네? 은빈 씨? 저예요. 미생물. 해석 중이에요. 당신과 소통하고 싶어요. 우리 편이 되어줘서 고맙습니다. 아니, 자 일단 지금 이 소리가 그냥 동굴에서 아니면 캠핑 갔을 때 그냥 고요한 그 강물에서 들릴 수 있을 법한 그런 소리, 막 새소리도 나고 다양한 소리가 나는데 이거를 근데 중요한 게요. 가충범위 밖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뭘로 녹음하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연구가 참 시작이 재밌어요. 예. 제가 이거를 처음에 시작한 게 아니고요. 예. 아티스트가 저를 찾아왔어요. 아티스트요? 네. 예, 퍼블릭 퀘스천이라는 이 공공 아티스트의 그 단체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저한테 와서 갯벌에서 생명의 소리를 녹음해 왔다고. 그래서 근데 갯벌에다가 이 마이크로폰이 있어요. 이렇게 꽂아서 소리를 가청범위 밖의 거를 녹음할 수가 있어요. 가청범위 예. 밖에 거를. 근데 우리가 못 들으니까 녹음한 애미 기계적으로 이거를 들을 수 있게 증보해 주는 것인데 제가 들어보니까 소리가 좀 나긴 나는데 제가 이게 정말 미생물의 소리가 되려면 딱 미생물만 배양한 상태와 미생물이 없는 상태 여기서 녹음을 해야지 이렇게 갯벌에서 직접 해온 것만 갖고 하기에는 참 무리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과학자인데. 그렇지. 팩트에 그랬더니 대해서. 정말 실험 한번 해보자. 근데 저는 사실 무슨 미생물이 새끼들이 소리를 내. 본인도. 그냥 근데 하지만 아티스트들이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아끼는 세균을 가지고 이름이 뭡니까? 로도코커스 DK17. 로도코커스 DK17. 예. 로도코커스 뜻은요. 로도라는 거는 붉은색 그런 뜻이거든요. 로도. 예, 코커스는 구균 동그랗다는 뜻이에요. 얘네 혐의가 오면 동글동글하고요. 얘네가 이렇게 자라면 환경에 따라서 붉은색을 내요. 로도코커스인데 17번째 분리한 건데 DK는 뭐냐면 그거를 분리한 저의 그 첫 박사 학생이에요. 그 자랑스러운 학생의 이름이 김덕규 박사예요. 그래서 DK를 다 덕규의 DK로 해서 DK를 붙여서 해서 근데 이거는 논문 제가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학회에 가면 덕규라는 이름은 모르고 사람들이 DK를 알아요. 근데 지금 방금 들려주신 그 소리가 한 종이에요? 예, 로도코커스 DK17의 소리입니다. 걔는 그러니까 우리는 못 들었지만 계속 소리를 내고 있었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도 마이크 넣었고요. 얘가 자라는 곳에 마이크를 넣었어요. 그리고 쭉 녹음을 하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미생물학적으로 얘가 자라는 과정을 쭉 관찰해봤어요. 근데 소리가 성장 과정에 따라 저는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소리를.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맞아요? 그랬더니 그 사운드 아티스트가 이건 확실합니다. 몇 개의 증거를 보여줘요. 더욱 놀라운 거는 이 소리가 한꺼번에 여러 소리가 동시에 나옵니다. 마치 우리가 화음을 넣는 것처럼. 잠깐만. 그럼 지금 그 안에서 토크쇼를 하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정확히 그 말을 했어요. 아티스트가 얘네가 대화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야, 소통까지. 근데 이거가 아까 이대행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얘가 도대체 어떻게 소리를 낸단 말이냐.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일하는 세균은 이 편모라고 해서 운동기관도 없고 얘는 움직이지 못해 운동성이 없는데 현명을 봤더니 떠는 애들이 있어요. 진동 혼자서 몸을 떠 이렇게 붙어서. 붙어서 떠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건 추측이에요.
이 두 개의 데이터가 소리가 났고 예. 소리는 녹음을 된 거고 예, 예. 우리는 따로 이제 이거 키우면서 봤더니 떠는 애들이 있더라 정도만 알았어요. 이게 둘이 떨까요? 아니 둘만 있는 게 아니고 떠는 아이들이 현미경으로 보면 네. 이만큼 세균인데 여기 떠는 아이들도 있고 뭐 그래요. 교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 이건 아니고요. 갑자기 드는 생각이 미생물도 사랑을 하는데.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아까 들려드린 소리는요. 네. 사실 이 들려드리려고 소리를 딱 한꺼번에 섞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아까 약간 이렇게 배경으로 깔리는 거는요. 우리 가축 뭐 밑에 있는 아이들을 끌어올린 거고요. 아까 좀 이렇게 삑삑 뭐 휘파람 소리 그런 애들은 위에 거를 끌어내린 건데 제가 하나 좀 유심히 보는 거는 희한한 게 얘네가 그 스트레스 상황에 들어가면 즉 먹이가 부족해지거나 그럴 때 녹음된 소리는 달라요? 상당히 우리 가청 범위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이식 근처에 굉장히 근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그냥 상상을 동원해서 마치 우리에게 뭐 들으라는 것 같은 가청 범위에 거의 근접한 소리를 내요. 근데 워낙 작죠. 근데 저게 의미가 있는 게 일단 미생물이 소리를 낸다. 그래서 제가 최초인 줄 알고 논문 찾아보니까 최초 아닙니까? 최초는 아니에요. 이미 진짜요? 보고가 되고 있고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냐면 장내 미생물의 소리를 들어서 그 상태를 파악한다든지 반대로 이들에게 소리를 들려줘서 상태를 뭐 좋게 한다든지 그런 연구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거 잘만 되면은 나중에 암세포도 소리를 듣는 그런 기술 같은 게 나와버리면 네, 그런 연구 되고 있어요. 지금 교수님 좀만 기다리세요. AI 특이점이 20년 안에 옵니다. 노벨상 탄 분들이 다 얘기했어요. 근데 진짜 저는 정말 대단한 게 그 찾아오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아까 그 현미경을 만드셨던 그런 분들처럼 그냥 호기심과 상상으로 결국엔 그 결과를 만들어낸 거고 이걸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또 지식을 하나씩 더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예술가의 상상력을 높이 평가하는데요. 그럼요. 저 그분들이 이걸 얘기한 이유는 네.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렇죠. 자연에서 이 인간이 아닌 비인간체와의 소통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술 차원에서 이걸 소리를 녹음을 해서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다. 공공예술가로서. 근데 방금 말씀하셨을 때 소통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양방향이잖아요. 지금 소리를 낸다는 거를 들려주셨는데 이 미생물들이 소리를 듣고 뭔가 반응을 보인다는 증거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 그다음 해야 되는 게 소리를 들려줘야 되는 실험인데요. 제가 논문을 찾아보니까 약간 비슷한 논문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어떤 그러니까 소리를 들려줬을 때 걔가? 얘네가 이런 반응을 한다는 논문들이 있고 아하 한다. 그러면 소통이라는 건데. 소통이 될 수 있다. 아 그러면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이제 얘네들이 언어를 사용하는 또 다른 그 미생물들만의 어떤 그런 그 국가 체계가 좀 생기는 게 아닌가. 언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이 제일 의견이 궁금해요. 저희는 언어라고 아직까지는 뭐 시그널, 신호가 있고 우리도 뭐 신호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언어가 되려면 뭐 최소한 어떤 맥락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맥락이. 예. 그리고 어떤 기본적인 규칙, 뭐 문법까지는 안 가도 규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제가 이 미생물 이 소리가 정말 그런 규칙과 그런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사운드 아티스트를 분석하신 분은 나름대로의 맥락이 보인다는 거. 이때 내고 이때 내고 이때 내는 게.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거를 조금 아직은 많이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은 언어가 아니고 최소한 세균이 소리로 소통한다. 요게 소통이 언어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청 주파수가 아닌 영역의 소리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천문학에서도 그 저기 뭐 소리 나잖아요. 목성이라든지 나지. 블랙홀이라든지 예, 예. 이런 것들이 뭐 자기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영향으로 인해서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도 우리가 가청 주파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주파수 영역대에 나는 것을 변환을 시키면은 블랙홀은 되게 귀신 같은 소리도 내거든요. 어떤 소리? 들려줘요.
되게 특이한 소리들이 나는데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은 파장을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파장을 통해서 이 에너지들 또는 이 파장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를 연구를 하는데 되게 비슷한 거잖아요. 굉장히 사실.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 가서 뭐도 제안했냐면 외계 생명체 찾을 때 맞아요, 우리가 뭐를 흔적을 볼 거냐. 소리 패턴을 하나 집어넣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블랙홀의 소리가 있고 천체 소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 그 천체에서 새로운 어떤 규칙적인 이런 패턴의 소리가 나온다면 혹시 그것이 거기 사는 생명체일 수도. 아이고 저 일찍 알았으면 이럴 때 한 번 더 모시는 건데 오셨으면 좋아하셨을 거예요. 한 번 더 해요. 아직 그때 해야지. 못한 얘기들이 많아. SF는 아니에요. 끝이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마이크를 다시 이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지금 미 교수님께서는 미생물의 소리까지 녹음을 해오셨어요. 예쁜 꼬마 선충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근데 아까 소리를 내는지는 알겠지만 언어인지는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꼬마 선충은 소리를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어는 있어요. 네, 언어는 아주 잘 밝혀져 있어요. 그리고 예쁜 꼬마 선충의 언어를 세계 최초로 밝혀서 네이처 논문 쓰신 분이 교수님의 동료셨던 백윤기 교수님. 백윤기 교수. 네, 생화학 연세대학교 생화학교의 생화학과의 더 동료가 아니고 저보다 훨씬. 네, 선배 백윤기 야, 교수님. 코리아. 네. 야, 그 교수님이 얘네들은 소통을 한다. 근데 발견해 보면 언어가 소통을 있다.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언어가 있다. 어떻게? 어떤 언어 체계로 말하자면 우리 한글에 해당한 것을 최초로 발견하신 분이 그 소리예요 그게 아니면 아니요. 케미칼이죠. 화학 물질이죠. 얘네들 기본적으로 화학물질. 냄새로 냄새로 페로몬으로 하는 대화를 거죠. 합니다. 우와, 대박이다. 와, 냄새로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그 냄새는 우리도 맡을 수 있어요? 못 맞죠. 가청 범위가 아니라 가양 범위가 그건 안 해봤죠? 안 해봤어요. 아, 그거 되게 비싸요 만들기. 해봐요. 해봐요. 네. 아니 일단 그 네. 얘기 좀 해줘. 난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 예쁜 꼬마 선충이 언어가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한번 좀 얘기 좀 그러니까 해주세요. 예쁜 꼬마 선충이 말하자면 이렇게 화학 물질 페로몬을 분비를 하는데요. 한 가지 물질을 분비를 하는 게 아니라 수백 종류의 화학 물질을 분비를 해요. 그리고 예쁜 꼬마 선충의 이 언어 구조를 밝히고 보니까 이게 말하자면 진짜 인간의 언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말을 했지만 이 말 다 몇 개의 자음 모음으로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게 일종의 과학적으로 얘기하자면 모듈로 돼 있다고 하거든요. 기가 막히네. 그런 것처럼 예쁜 꼬마 선충도 이제 그 화학 구조를 보면 아스카릴로스라고 하는 일단 당이 있어요. 슈가가 있어요. 당이 있고 거기 당에다가 길다란 꼬리 모양의 지방산이 붙어 있는데요. 이 꼬리 길이가 조금씩 달라요. 다를 뿐이구나. 그 꼬리 길이가 달라지면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또 다른 어떤 화학 물질, 뭐 트립토판 같은 걸 붙인다고 하면 그 말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한글하고 똑같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음 모음 조합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것처럼 얘네들이 뭐 굶었을 때 내는 그런 페로몬이 있고 새끼 때 내는 페로몬이 있고 수컷 때 내는 페로몬이 있어요. 이게 신기해.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한 애들도 그런 언어 체계가 있다는 게. 그래서 저도 여기서 또 숟가락을 얹을 수 있는 게 얹어요, 있는데요. 얹어. 제가 또 이 페로몬 연구를 좀 심각하게 했었어요. 했었죠. 네, 그래서 논문들도 여러 편을 썼는데 저는 제가 고향이 이제 경상도니까 사투리를 쓰잖아요. 예쁜 꼬마 선충들도 사투리를 쓰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다른 데 있는 애들은 다른. 그러니까 만약에 영어하고 사투리라기보다는 영어하고 한국어가 다르듯이 외국어. 얘네들이 사투리까지 써버리면은 그 안에서 지금 나라를 세운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제가 작년에 이제 쓴 논문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전 세계 각지에서 예쁜 꼬마 선충이 채집이 됐어요. 그래서 그럼 거기서 페로몬을 뽑아가지고 비교를 해봤구나. 비교를 해봤어요. 어때요? 달라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 따라서 얘네들 언어가 또 다른 거지. 아니 근데 종이 다른 건 아니에요? 아, 같은 종이에요. 같은 종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뉴욕에 가면 온갖 나라 말이 다 들리잖아요. 예쁜 꼬마 선충도 약간 그렇게 같은 지역이라도 서로 다른 말을 쓰는 애들이 발견이 돼요. 그리고 아예 다른데 조금 고립된 데는 다른 말을 쓰는 것도 발견이 되는데요. 인간의 언어랑 되게 비슷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언어를 비교해봤을 때 우리는 우리 한글에 많이 쓰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아랍어에서 많이 쓰는 막 이렇게 혹은 불어에서 잘 안 쓰는 알 발음할 때 이런 소리 나는 것처럼 벌 선충들이 서로 다른 방언에 따라서 서로 다른 물질을 내뿜더라고요. 아, 이번에 킥이네요. 예쁜 꼬마 선충이 나라를 세웠고 얘네들이 서로 소통도 하고 거의 뭐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세균들도 마찬가지예요. 화합물질로 자기네 종족이 얼마나 있는지 수 다 파악하고요. 다 화합물질로 소통하고 있어요. 우리 장내 미생물도요. 우리 뇌하고 소통하는데 바로 그 화합물질을 이용해서 서로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포들과. 아니
사회생활을 그러면 미생물도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까? 미생물은 그 자체가 사회생활이죠. 사회생활. 미생물들이 사회생활을 한다는 건 그럼 어떤 의미예요, 도대체? 밤에 양치하시기 전에 한번 혀로 치아를 한번 훑어보세요. 치아요? 네, 이빨을. 양치하기 전이요. 양치하기 전에. 굉장히 찝찝하죠. 그다음에 양치를 하고 한번 싹 훑어보세요. 너무 깔끔하죠. 깔끔하죠. 예, 미생물의 도시 파괴됐습니다. 아. 여기 앞에 이제 진화 전문가 계시지만 진화 생물학적으로 보면은요, 이처럼 미생물의 도시가 잘 이루어지면은 나름대로 얘네가 여기서 도로도 생기고요, 통로도 생기고 막 생겨요. 그게 그 도시처럼. 근데 이게 여기서 더 잘 나가면 다세포 생물로 갈 수 있는 중간 단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얘네도 진짜 환경만 좋아버리면 더 크게 그러니까 진화해버릴 이게 왜 수가 있겠네요. 단세포로 살다가 다세포로 됐는데 네. 어떤 과정을 갖겠느냐. 일단 얘네가 모여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과정이 중요했을 거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사실은 진핵생물의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원핵생물과 진핵생물 해서 핵이 없는 생물과 핵이 있는 생물을 나누고 저희는 핵이 있는 생물이고 이 우리가 원핵 생물들을 크게 두 가문으로 나누거든요. 한 가문이 박테리아라고 불리는 박테리아. 가문이고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가문이고 한 가문이 아르케이아라고 고세균. 예전에 고세균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헷갈려서 이제 아르케이아라고 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 두 가문밖에 없었죠. 한 아주 몇십억 년 동안 한 1, 20억 년 동안 이 두 가문밖에 없었는데 아르케아 가문에서 아스가르드라고 불리는 조그마한 가문이 있었어요. 아스가르드 토르. 그러니까 헤임달. 맞아요. 아니 이게 아닐 거야.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거기 이름이 가문 이름이 헤임달 아키오타, 토르 아키오타 다 그렇게 붙였어요. 진짜? 네. 왜 아니 그 이름 붙인 사람이 그쪽 신화를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북유럽? 아니요.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네, 예. 이유 있어요. 왜냐면 어. 토르의 동생이 누구죠? 아 토르 동생이 있는데 내가 그 뒤에 가드보 게임하면서 로키. 그 이제 그 심해 열수구 중에서 로키의 성, 로키에서 로키 캐슬. 로키스 캐슬이라 부르는 그 뜨거운 물이 나오는 구멍이 있어요. 거기서 발견된 이 아르케이아 미생물이에요. 신기하네. 이 북유럽 신화하고 막 갑자기 미생물하고 막 그 왜냐면 그게 거기 스칸디나비아 북쪽에 있으니까 옆에 있으니까 거기에 이름이 북유럽 신화 이름을 가져왔는데 이때까지 발견된 미생물들 그 원핵 생물들의 DNA 중에서 스가르드 가문에 속하는 이 미생물들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DNA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다른 박테리아에 비해서. 영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 DNA가 인간이랑 비슷한 DNA가 그쪽 아스가르드 쪽에서 나왔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 현재 존재하는 아스가르드 아르케이아, 아스가르드 미생물들의 조상 중에 어떤 분들이 박테리아 중에 알파 프로테오 박테리아라고 불리는 친구가 있어요. 요 두 개가 서로 공생을 하면서 진핵생물이라고 하는 우리의 직계 조상을 탄생시켰다. 아, 그러면은 원핵 생물 두 개가 합쳐지면서 진핵 생물이 된 거예요? 네, 서로 갈라진 지 1, 20억 년 된 이 두 가문이 융합하면서 새로운 제3의 가문을 만든 게 우리의 진핵생물 가문이다. 아스가르드 아르케이아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 미생물인데요. 얘네들이 심해 열수구면 뜨겁고 압력이 엄청 높아요. 근데 우리 여기는 대기압 1기압이잖아요. 온도도 상온이잖아요. 키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 연구진에서 이거를 심해 조건을 모방해서 키우려고 해서 키우는 게 성공했어요. 성공했다고? 네. 그럼 진핵생물 그 됐어요? 압력을 주고요. 정확하게 그 압력이랑 뭐 이런 것들을 따라 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희한한 기구를 만들어서 콜라보 됐어? 더 커졌어? 뭐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우리는 콜라보 된 상태로 진핵생물이 된 거잖아요. 콜라보 되기 전이 궁금했던 거예요. 키우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 게 원래는 아스가르드 아르케이아만 키우려고 했는데 계속 다른 미생물이 오염이 되는. 남아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뗄래야 뗄 수 없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래서 원래는 진핵생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사람들 추정하고 교과서에 가르쳤냐면 아스가르드가 알파 프로테오 박테리아라고 하는 박테리아를 잡아먹었는데 얘 그냥 소화시키지 말고 얘를 이제 산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 얘를 일종의 발전소로 쓰자. 퓨전이구나. 이렇게 해서 세포 내 공생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그런 일방적으로 잡아먹히고 잡혀먹힌 관계가 아니라 꽤 평등한 사회생활을 하다가 했었구나. 하나의 그 완전한 유기체로 합쳐지는 방향으로 서서히 세포 내 공생이 진화했을 수도 있겠다. 합의에 라고 하는 의한 그런 식의 진화가 됐을 수도 있다. 이
토양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토양 세균을 실험실에서 하나 따로 순수하게 분리해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 이유를 그 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아마 그 배지 조건을 못 만들어 주나 보다. 제대로 먹이를 못 만들어 주나 보다. 요즘엔 바뀌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얘네가 이 상태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걸 주면서 서로 의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만 때리면 얘 못 살아. 얘가 같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순수하게 하나만 분리하고 싶었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미생물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생물과의 전쟁이잖아요. 병원군 그런 것들은 인체에서 하나만 딱 순수 분리해서 건강하게 좋고 돼요. 근데 이 지구의 삶을 떠받치고 살아가는 미생물들은 그렇게 살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 의대해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기 때문에 걔네를 따로 떼어내서 배양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럼 현대 과학이 미생물에 접목하면은 우리는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실은 이 미생물이라고 하는 게 뭐 박테리아든 아르케아이든 다 어떻게 보면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생물들인데 이 오래된 생물들이 미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현대 과학 기술과 만나면 사실은 되게 큰 잠재력이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요즘은 합성생물학이라고 하는 수준으로 되게 합성생물학.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합성생물학이요? 우리가 라디오라고 하는 기계를 완전히 이해했다고 한다면 그걸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처럼 미생물을 정말 잘 이해했다고 한다면 그거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만들 수는 없지만 자유자재로 디자인해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 합성생물학이라고 하는 게 미생물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학적인 범위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지금 우리가 미생물이 뭔지도 잘 모르고 술 담그는 데도 썼죠. 김치도 만들어 먹죠. 된장도 발효시켜서 먹잖아요. 근데 만약에 미생물에 대해서 잘 안다면 훨씬 더 활용성이 높아지는 엄청난 자원이 될 수도 있고. 합성생물학이 엄청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우리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라고 들어봤어요? 유전자 가위라는 거 그러니까 알죠? 그게 크리스퍼라고 부르는 유전자 편집 같은 거를 통해서 실제로 지금 신약 개발, 산업용에는 뭐 바이오 메탄, 바이오 연료 이런 것들이 진짜로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이런 개량들이 되게 중요한 게 우주 산업에서도 테라포밍 들어보셨습니까? 테라포밍? 테라포밍, 화성 테라포밍. 테라포밍은 뭐냐면은 화성은 지금 되게 척박한 환경이잖아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환경이잖아요. 지금 우리의 지구처럼 만든다라는 게 그 테라포밍인데 미생물을 이용을 하는 그런 것들도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성에 가가지고 미생물을 싹 풀어가지고 공기가 막 산소가 생기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거 그렇죠. 가능해요? 이 기본적으로 대기가 없잖아요. 그리고 온도가 너무 낮아. 그러면은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온실가스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극한 환경에서 버틸 수 있는 미생물들을 연구를 해야 될 거고 그 미생물들이 예를 들어 메탄가스를 만든다든지 메탄가스가 만들어진 이후에 어느 정도 환경이 안정이 되면 그때 지구 초기에 갑자기 산소가 늘어나게 된 배경이 시아노박테리아. 그 시아노박테리아 같은 것들을 거기다 옮기는 거죠. 풀어가지고. 그러면은 광합성이 되면서 저절로 산소가 생기고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개선을 하는데도 미생물이 쓰이는 실제로 거죠. 그런 연구 많이 하는 게 남극 드라이밸리 틈새에 사는 세균들, 미생물들을 화성으로 왔을 때 살 수 있으면 원시 지구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여기서 다시 지금 하게 하는 거죠. 저는 사실 화성에서 뭐 간다고 했을 때도 아니 거기는 뭐 우리랑 대기도 다르고 환경이 너무 다른데 그걸 언제 뭐 한다는 얘기야. 그냥 단순히 그냥 사람들의 꿈 아니면 그냥 일론 머스크의 꿈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미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 진짜로 그런 식으로 지구랑 비슷한 환경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진짜 드네요. 우리 지구에는 미생물이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생물의 수가 제가 본 논문에 의하면 몇 종류나 됩니까? 우주의 별 수보다 많대요. 우와 이 지구 안에요? 진짜로요? 네. 그 제가 정확한 개수는 논문을 봐야 되는데 그 계산한 게 있는데 나름대로 우주의 별보다 지구의 미생물 수가 더 많다. 그렇게 많아요? 천문학적인 스케일보다 생물학적인 스케일이 더 세네요. 왜냐면은 저는 지적 생명체를 만날 또는 통신을 하거나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태양계 내에서는 분명히 저는 미생물 같은 거는 그래도 있을 것 같다. 존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 이번 10월이었죠. 유로파 클리퍼 탐사선 떠났거든요. 유로파라는 곳으로. 생중계 봤죠. 생중계 제가 했었거든요. 당신은 방송하는 것 같습니다. 새벽에 했어요. 네, 발사 리프트 오프 합니다. 와, 발사합니다. 유로파 클리퍼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마도 저 탐사선이 우리 유로파에 생명체가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 첫 시작을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감동적이었어 진짜. 근데 그 유로파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그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 심에 열수공이 있는 거잖아요. 열수공이 있다는 거는 물이 있고 그 물에 염도와 같은 미네랄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열이 공급이 될 거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미생물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은 기본적으로 다 갖춰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직 확인을 못했을 뿐이지. 거기에 지금 진핵 생물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핵이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천문학과 미생물학 뭐 스케일이나 크기에서 너무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게 통하냐 하면 망원경을 가지고 멀리 있는 천체를 봤어요. 엄청 크지만 멀어서 작아요. 안 보여요. 맞아요. 코스모스. 미생물은 가까이에 있어요. 근데 작아서 안 보여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코스모스가 있고 마이크로 코스모스가 있어요. 이 코스모스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어떻게 만나냐면은 마이크로 코스모스가 중요해진 거예요. 이 두 학문의 묘한 만남. 근데 저는 그 묘한 만남이 너무 기대가 되는 게 우리가 오늘 미생물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미생물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이 드넓은 우주에서 오로지 지구라고 하는 한 행성에 살고 있는 미생물에 대한 미생물학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다른 이제 유로파라든지 엔셀라두스라든지 아니면 우리 태양계 바깥에서 또 다른 미생물을 만난다면 하나의 행성이 아니라 훨씬 더 넓은 우주적인 의미의 미생물학이 될 수 있는 그 미생물이 어떤 미생물이냐에 따라서 지구인들이 배우게 생물학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우주와 이 미생물 코스모스와 이 마이크로 코스모스가 만났을 때 정말 저는 설레는 그런 위로 가면은 한도 끝도 없이 저 우주인데 또 밑으로 내려가면 한도 끝도 없이 작지만 그 안에서 조그마한 애들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가 아직 몰랐던 미지의 미생물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미생물의 그 미는 약간 미지의 미가 어울리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여러분들께 하나 이제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생 딱 한 종의 미생물을 만약 반려 미생물로 키울 수 있다면 반려미생물 좋습니다. 어떤 미생물을 선택할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방선균을 좀 키워보고 싶어요. 방선균? 네. 항생제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유명한 페니실린? 네, 그 페니실린은 이제 곰팡이에서 왔지만 방선균이 많은 항생제들이 방선균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방선균 하나 잘 키워보면 제약회사 네, 뭐 우리 항성님은요? 우리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산소다. 그래서 저는 시아노박테리아. 우리 지구 초기에 산소를 만들어낸 게 시아노박테리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화성에 가든지 아니면은 뭐 유로파에 가서 바닷속을 가든지 어디서든 산소를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일단 산소가 있어야 숨을 쉬고 뭔가를 하잖아. 다르네. 인류의 돈벌이. 아니 항생제가 있어야 인류가 살아요. 아니 숨을 쉬어야 만들지. 그러면 그 항생제 만들고 저작권은 공짜예요? 공짜죠. 인류의. 전 맨 마지막에 오니까 앞에서 제가 생각했던 걸 다 말씀하셔서 네, 사실 제가 방송을 생각했는데 말씀하셨어요. 전 사실 거기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방선균을 키우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방선균이 만드는 그 지오스민이라는 흙 냄새가 우리가 숲에 갔을 때 그 흙 냄새, 우리 힐링을 느낀다. 비 오고 나서 나는 그 좋은 냄새. 그게 이제 방송민이 만드는 건데 뭐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요, 그 뭐 냄새가? 그거는 드리고 진짜 몰랐어요. 또 그다음에 생각한 게 그럼 산소 만드는 거 해야 되는데 하셨으니 드리고. 그거 드리고 남는 거 저 그냥 버섯 키울게요. 왜? 괜찮다. 먹기도 하고 옷도 만들고 고기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집도 짓고 말 그대로 머쉬룸. 곰팡이 집에서 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참 곰팡이 전문가로서 한국의 슈퍼마리오가 돼서. 떠런 뿅. 사실은 많은 항생제들이 상당수가 세균이 만드는 물질이란 거예요. 세균을 죽이는 약인데 출처는 세균이었다. 땅 같은 데 살고 있는 이 미생물들이 항생 물질을 만들어낸다. 흙에 항암제도 나와요. 항암제? 많은 제약회사들이 땅 파서 떼돈 번. 그러네. 세균과 인간과의 싸움.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 싸움에서 잠깐 정신을 놓는다면 평균 수명이 바로 20-30년은 줄어들 것 같아요. 2050년대 정도 오면은 3초에 한 명씩
슈퍼박테리아로도 죽을 수 있대요. 종을 존속시키기 위해서라도 세균을 박살내야 된다. 절대적인 항생킹을 만드는 게 관건이다. 그 제가 이거 관련해서 진짜 좋아하는 꼬마 선충기 하나만 더 얹자면 예쁜 꼬마 선충이 대화를 하잖아요. 페로몬으로 도청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에이 너무 갔어요. 돌아와. 도청을 어떻게 해? 도청기가 없는데. 누가 도청을 하냐면 곰팡이가 도청을 해요. 아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소리예요? 예쁜 꼬마 선충이 있는데 왜 갑자기 그 옆에 무슨 곰팡이가 있어요? 땅에 이제 벌레들이 있으면 아니면 썩은 과일도 곰팡이 피잖아요. 이 곰팡이들 중에 선충을 잡아먹는 곰팡이가 있어요. 예. 선충 잡아먹는 버섯도 있고. 네, 진짜요? 예. 느타리 버섯 그런 애들이 육식 버섯이에요. 느타리가? 예, 버섯이에요. 육식이라고요? 예. 아니 느타리 버섯이 가만히 있는 애가 어떻게 뭐? 걔네 스치면 이제 버섯들 스치면 선충이 마법이 돼서 죽으면 아까 말하는 그 균사 있잖아요. 걔네들로 이렇게 쫙 파가 먹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이 도청하는 도청 왜? 그 곰팡이들이 여럿이 있는데 제일 좋아하는 건 이렇게 트랩을 만들어요. 선충이 지나가다가 여기 가면 여기가 그 트랩이 부풀어서 딱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링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 링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기 선충이 하면 여기에 곰팡이 균사가 부풀어가지고 얘를 딱 잡아서 잡아먹는데요. 근데 그럼 이 트랩이 항상 만들지 않고요. 먹이가 있어야지 트랩을 만드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선충의 페로몬을 도청하는 거예요. 대박이네. 그럼 근데 이걸 어떻게 아냐? 우리가 페로몬이 뭔지 백윤 교수님 연구팀이 밝혀서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합성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가짜로 만들 수 있는 가짜로 거죠.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선충의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수 내듯 향수 네. 그 향을 만들듯이. 곰팡이한테 그렇죠. 주는 거야. 곰팡이한테 그 향을 주면 만들어. 선충이 없어도 그걸 만들어요. 대단하네. 그럼 버섯이 곰팡이인데 곰팡이가 미생물이고 미생물이 선충을 먹는 건가요? 그렇죠. 미생물이 뭐 예. 미생물 선충이 최하위네 지금? 선충도 미생물 먹지 않습니까? 선충이 세균 잡아먹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먹이 사슬이 엄청나네. 그게 먹이 사슬. 그 안에서도. 아니 진짜 뭐 우리 먹이사슬하면 되게 큰 구조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되게 먹이사슬이 서로 먹고 뭐 근데 먹고 먹히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대화를 하고 대화하는데 도청해가지고 여기 저기 선충 소리 야야 여기 들리는데 선충들 있다. 선충들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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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트랩 깔아 트랩 깔아 해서 트랩 딱 깐 다음에 이제 잡아먹는 거죠. 대단합니다.